자, 앞 페이지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었더라고요. 네. 지금 이 PPT 페이지가 한 127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몇 페이지 정도 했냐면 20페이지 정도 했어요. 이 속도로 진행했다가는 우리 6시간 동안 물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최대 1시간 반, 최소 1시간 내에 모든 진도를 끝내고 깔끔하게 물리 끝내도록 합시다. 남은 부분은 근데요, 막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동 용어만 알면 진짜 쉽거든요. 그 굴절 파트만 조금 넘기면 나머지는 진짜 쉬워요. 소리 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반복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파동의 반사입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경계면에서 뭐가 바뀐대요? 진행 방향이 바뀐대요. 그게 바로 파동의 반사인데, 파동의 반사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볼게요. 장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죠? 보이죠? 요게 입사파의 진행 방향이네요. 얘를 갖다 퉁퉁퉁 하고 때렸나봐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 파면이 생겨. 맞죠?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뭐라고요? 파장. 그러면 얘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파면과 수직이게. 그러면 얘가 어쩌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자, 이제부터 그것만 알면 돼요. 이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뭐를 끄면, 자, 요게 장애물이잖아, 맞지? 장애물에 수직인 선을 끄어. 얘랑 수직인 선을 끄어. 그러면 이 선의 이름은 뭐냐면 법선이야. 그러면 법선과 이게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법선과 진행 방향의 파동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입사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입사각.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진행 방향이 이렇잖아, 맞지? 그러면 진행 방향을 보고 파면을 그릴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파면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랑 수직이게 그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수직이지? 요렇게 수직인 것 같죠? 요렇게. 됐나요? 그럼 얘들아, 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파장, 진동수, 주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어마무시하게 잘 안 보이네. 지금 얘 어떻게 된 거냐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꺾여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이런 식으로 있고 법선이 이렇게 끄이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파동이 꺾이거든요. 파면이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반사는 절대로 파장, 진동수, 주기 같은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사를 하면 뭐만 바뀐다는 거예요? 진행 방향만 바뀐다는 거죠. 진행 방향만 바뀌고 파장, 주기, 진동수는 전부 다 일정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얘들아, 반사파를 그려볼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볼게요. 잘 안 보이겠죠? 여기에 장애물이 있고요. 장애물이 얘랑 이루는 각이 45도다 이런 식으로 줬어요. 됐나요? 자, 근데 파동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밀려오냐면 파면이 밀려오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밀려와요. 그럼 얘들아 그러면 우리 뭘 그릴 수 있어야 돼? 파면을 보면 진행 방향을 그려야 돼, 맞죠? 진행 방향을 그려? 그렇다면 우리 진행 방향에서 파동이 꺾일 방향을 예측해야 되잖아, 맞지? 파동이 어떤 식으로 꺾일 건가? 그러면 뭘 그었어요? 제가 지금 법선을 그었죠? 법선이 얘랑 수직이야?
그렇다면 요 각도의 이름은 입사각. 그런데 뭐가 동일해야 돼? 반사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해야 돼. 그럼 얘들아, 입사각을 알 수 있니? 왠지 45도가 거슬리지 않아? 왠지 45도가 거슬리지. 그럼 봐봐. 얘랑 얘 수직이랬다, 맞죠? 그럼 얘들아, 진짜 수학을 잘한 사람이면 여기가 45도라는 걸 눈치채야 돼. 왜? 엇각이니까. 맞지?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가 45도라면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45도다, 맞죠? 그러면 요 각도가 45도지. 왜? 얘랑 얘는 수직이니까. 90도에서 45도니까 얘는 45도지. 그럼 얘는 45도가 되게 꺾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주의하셔서 파장, 진동수, 주기가 안 변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안 바뀌어요, 얘들아? 왜 안 바뀌어? 진동수가 안 바뀐 이유는 그렇죠.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안 바뀌어? 주기도 안 바뀌어? 그러면 파장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렇지. 얘들아, 속력이 안 변하죠. 왜요? 같은 매질에서 진행하잖아. 맞지? 매질의 상황이 동일하다면 속도 같댔지. 그래서 속도 같고 하나의 파장을 보고 있으니까 진동수도 같은 거야. 그래서 파장도 같은 거야. 됐나요? 그래서 같다라는 거.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요 45도를 무시해 봅시다. 우리 요 45도는 무시하고 요렇게 돼 있는데 내가 요 각도 60도를 줬어. 만약에 아니다. 요게 60도가 되면 큰일 나지. 요 90도예요. 미쳤다. 내가 미친 소리를 했어. 자, 만약에 여기를 60도라 줬다 치자. 그러면 얘들아, 똑같이 법선을 그렸어. 그러면 진행 방향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60도면 얘들아,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 90도다, 맞죠? 여기는 믿기지 않겠지만 60도입니다. 왜요? 왜 60도야? 여기가 30도지? 근데 얘는 90도지? 왜 30도예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파면과 장애물이 이루는 각도가 뭐랑 같습니까? 입사각과 같죠? 외울 사항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애물이 굽었을 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제가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자, 장애물이 요딴 식으로 볼록거울 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얘가 사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수많은 직선의 모임처럼 보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수많은 직선의 모임이라고요. 그럼 봐봐.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그러면 얘는 여기에 부딪히겠네? 그러면 되돌아 나가겠죠. 왜요? 입사각이 90도? 그럼 반사각도 90도. 그러면 만약에 요로 진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요 파면에 요 파면이란다. 요 장애물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법선 꺼서 입사각 반사각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한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 장애물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요 장애물에 수직인 법선 꺼서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장애물이 굽는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오목골 같이 생긴 요딴 놈을 만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똑같아요. 요렇게 진행한 파동은 요 장애물을 만나는 거니까 입사각 반사각 90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요렇게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장애물을 만나는 거니까 법선 꺼서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진행한 파동은 요 장애물을 만나는 거니까 입사파 반사각 동일하게 요딴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파면은 요거에 수직하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제 3 드디어 굴절입니다. 이 굴절만 넘기면 나머지는 완전 쉬워져 얘들아. 알겠지? 굴절만 잘 넘겨봅시다. 넘기시면 여러분들 파동에 굴절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굴절은 뭐냐면 매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매질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요? 매질이 달라진다면 속력이 달라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파동의 굴절은 매질이 달라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매질의 상황이 동일하다면 속력이 똑같다 그랬지. 근데 얘는 매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속력이 달라지는 현상이야. 됐나요? 속력이 달라지다 보니까 꺾여요. 됐나요? 네. 다음은 물결파의 깊이가 다른 물로 진행할 때의 그림이다. 근데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역시 잘 안 보이는군요. 자, 그냥 제가 그릴게요. 엄마. 그림 허벌나게 안 보인다. 자, 볼게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경계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요게 아마 경계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얘가 법선이에요. 법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러면 법선과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얘야. 그러면 요게 이루는 각은 뭐라 불러? 입사각이라 부르죠. 요 각은 이름이 굴절각이라 부른다. 맞죠?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얘는 깊은 곳이고요. 글자가 안 보이는군요. 깊은 곳. 얘는 깊은 곳, 얘는 얕은 곳이에요. 그러면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비교해보자 뭐 이런 건데요. 갈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 PPT에 있는 그림은 잘 안 보이니까. 파면이 달라지는 곳에서 파동의 속력은 빨라졌는가 느려졌는가 아니면 같은가. 속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V는 람다 F인데, 근데 중요한 거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죠. 우리 같은 파동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 그럼 뭐는 동일해야 돼? 진동수는 동일해야 돼. 그러면 진동수가 동일해야 돼. 그렇다면 얘들아, 그림을 한번 볼까? 뭐가 달라? 파면의 너비가 달라지지 않았어? 여기에서 여기로 진행할 때 파면의 너비를 뭐라 부르는데? 파장이 달라졌네. 그렇다면 파장이 길면 길수록 속력이 빠르죠? 이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돼야 돼.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진동수는 동일해야 돼. 근데 얘는 파장이 길어. 깊은 곳이죠? 깊은 곳에서 파장이 길어. 얕은 곳에서 파장이 짧아.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느려진 거죠. 파동의 속력은 느려졌어.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속력의 크기를 판단했다고? 파장을 근거로. 파장이 길면 길수록 속력은 빨라. 그러면 물의 깊이는 왜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킬까요? 요거는 넘어갑시다. 이게 나올 리는 없어. 이거를 묻지 마세요. 속력 변화를 보면 물의 깊이는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깊다고? 가가 더 깊다고. 그러니까 봐봐. 깊다 얕다 어떻게 한다고? 수면파는 깊은 곳과 얕은 곳 중에서 어디가 속력이 더 빨라? 깊은 곳에서 속력이 더 빨라? 요건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세요. 물의 깊이는 깊은 곳에서 물의 깊이와 속력은 비례관계. 깊을수록 속력이 더 빨라. 미쳤다. 미안. 깊을수록 속력이 더 빠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면 왜 미쳤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까봐 여기보다 여기에서 파동의 속력이 더 빠르군. 그게 아니고 깊은 곳에서의 수면파가 더 빠르고 얕은 곳에서의 수면파가 더 느리고, 이 얘기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깊은 곳에서의 수면파가 더 빠르고 얕은 곳에서의 수면파가 더 느리고. 그럼 얘들아, 반사와 굴절을 비교해보자. 반사는 뭐만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그 다음에 반사는 같은 매질에서 진행하니까 속력이 똑같아.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는 파장과 진동수는 동일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굴절은 방향과 파장이 바뀌어. 근데 진동수는 그대로야. 왜?
하나의 파동이 굴절한 거니까. 같은 파동을 보고 있으니까 진동수는 안 바뀌어. 근데 파장이 바뀌는 이유는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왜? 매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됐죠? 그럼 다시 물이 깊어질 때랑 얕아질 때의 진행 방향과 파면을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열심히 그려놓은 그림이 날아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얘는 물이 깊어질 때야. 자, 깊어질 때라는 얘기는 여기가 얕은 곳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깊은 곳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깊은 곳에서는 뭐가 더 빨라? 속력이 더 빨라. 그러면 파장이 길어.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파장이 더 길게 표현을 하는데 파장이 어떻게 더 길다고 표현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파장이 더 길어졌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파장이 더 길어지기 위해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파동이 꺾인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법선을 한번 그려볼게. 법선을 그리면 이 각도가 더 커 보이니 이 각도가 더 커 보이니?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요.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다시 법선을 그렸어. 맞지? 그러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데? 진행 방향 여기랑 여기가 이루는 각도 이러시면 큰일 난다고. 왜? 다시요. 여러분,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장애물의 법선과 이루는 거리. 맞지? 근데 이러면 큰일 난다고. 파면과, 얘는 파면이야. 파면과 법선이 이루는 각 이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다시, 그러면 뭘 그려야겠어? 그치? 진행 방향 그려야 돼. 진행 방향 그리면 요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 요각 됐니? 그 다음에 여기의 진행 방향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맞죠? 그러면 얘가 언젠가는 장애물에 닿을 거야. 이것과 뭐가 이루는가? 장애물이 이루는가?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비교해보시면 얘가 더 큽니다. 얘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각이 요만큼이라고. 무려. 그래서 깊은 곳에서 각이 더 커요. 모르겠어요. 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얘들아 반사대를 생각해 보세요. 반사대. 자, 요것과 요 법선이 이루는 각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랑 뭐가 같다 했어요? 파면과 장애물이 이루는 각이 같다 했죠. 왜요? 얘가 90도, 얘가 90도니까. 얘 둘이 같다 그랬죠. 그러면 봐봐. 더 쉽게 비교하는 방법이야. 여기가 얕은 곳이고 여기가 깊은 곳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렇게 된다 했죠. 맞죠? 그러면 뭐와 뭐가 비교하면 돼? 얘랑 장애물이 이루는 각, 얘랑 장애물이 이루는 각 비교하면 되지. 그게 뭐와? 얘가 입사각이고 얘가 반사각과 크기가 같죠. 그러면 누가 더 커? 깊은 곳에서의 각이 훨씬 더 크죠? 됐나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정리하자고.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 누가 더 속력이 빨라? 얘가 더 속력이 빨라. 얘가 속력이 느려. 얘 속력이 더 느려. 얘는 속력이 더 빨라. 그러면 속력은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죠. 작아진다, 커진다예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그러면 각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고? 깊은 곳에서의 각이 더 커요. 깊은 곳에서의 각이 더 커요. 깊은 곳에서의 각이 더 커. 그 다음에 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파장이 작아져. 왜? V는 람다 F 해야 되는데 F는 똑같다니까? 그러면 V가 커진 이유는 람다가 커진 거지. 그러면
V는 람다 F 했는데 F는 똑같다니까? 그러면 V가 작아졌어. 람다가 작아질 거겠지. 됐나요? 하나의 파동을 보고 있다면 진동수와 주기는 일정하다고. 이까지 이해하셨죠? 굴절만 잘 넘기면 돼요, 얘들아. 굴절만 잘 넘겨. 아, 그 다음에 얘들아, 소리의 굴절 이런 거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굴절은 어디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빛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소리의 굴절 이런 거 안 배워. 빛의 굴절만 다룹니다, 우리. 그거 하나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또 고비를 맞는 부분, 스넬의 법칙. 자, 스넬인지 스네일인지 모르겠고, 와, 뭔 소릴까? 자, 엄청나게 이상한 식이 하나 등장했어, 맞지? 여러분들이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물리 시간에 처음 봤을 거야. 요런 식이 스넬의 법칙인데, 자, 얘는 무슨 말인가? 이제부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알겠지? 분석을 좀 해볼게. 자, 요렇게 있는데, 요게 법선이야, 얘들아. 얘는 법선이야. 자, 얘는 경계면이야. 경계면인데,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 칩시다.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다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빛이 요런 식으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스넬이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는 공기가 진행하니까 첫 번째 매질. 공기는 첫 번째 매질. 물은 두 번째 매질. 그러면 요 크기를 세타 1, 요 크기를 세타 2. 그 다음에 공기에서의 속력을 V1, 물에서의 속력을 V2. 왜냐하면 두 번째 매질에서의 속력이라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코사인 값이 아니라 사인 값이 이 둘의 비와 같더라는 거야. 됐죠? 됐죠? 요까지 스넬이 구한 거야. 근데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걸? 각이 크다는 얘기는요. 각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고?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라고. 다시, 각이 크다라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빛은 공기에서 속력이 빨라, 물에서 속력이 빨라. 공기에서 속력이 빨라. 왜? 빛은 매질이 덜 빽빽할수록 빨리 진행하잖아.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고? 각이 크다고.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 각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이 크다는 얘기는 법선에서 멀어지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작다는 얘기는 법선과 가까워지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얘 이름이 뭐냐면 굴절률이에요. 아이씨,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없네? 자, 또 제가 만들어 놓은 표가 하나 날라갔군요. 굴절율. 요게 중요한 건데, 얘의 기호가 n입니다.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굴절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데요. 요거는 표로 줍니다. 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됩니다가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물의 굴절률은 1.33이래. 공기의 굴절률은 1.00013이래. 00013 맞을걸? 00013이래. 그냥 우리는 그냥 1.0 이러지.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파라핀의 굴절률은 1.44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2.43이래. 그러면 굴절되는 정도가 어떻단 얘기야? 공기에서 물로 갈수록 굴절되는 정도가 더 크다. 그런 얘기겠죠? 맞죠? 그럼 봐봐. 얘들아.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 여기에 각을 세타 1, 여기에 각을 세타 2라 하자.
그러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값은 V1분의 V2분의 V1과 같고 제일 중요한 거 N1분의 N2랑 같습니다. 자, 다시 2분의 1, 2분의 1인데 굴절률을 쓸 때는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 그럼 얘들아 다시 N1은 얼마? 물의 굴절 N1은 공기지. 공기의 굴절률 1. N2는 물의 굴절률 1분의 1.33. 그럼 얘들아 1분의 1.33이 뭐야? V2분의 V1이야. 그러면 V2는 어디에서의 속력? 물에서의 속력. V1은 공기에서의 속력. 누가 더 빨라?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 맞죠? 그럼 얘들아 sin 세타 1, sin 세타 2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공기에서의 각이 더 커. 맞지? 됐나요? 그러니까 스넬의 법칙은 왜 중요하냐면 계산할 수 있어서 어떤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한번 봅시다. 스넬의 법칙. 물의 경우에 밖에서 쏘았을 경우 법선과 가까워지게 쏘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면 법선과 가까워지게 꺾인다는 거죠. 물질마다 빛이 꺾이는 정도의 차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양으로 나타내는 게 뭐라고? 굴절률이라고. 그렇다면 얘들아 이번에는 반대로 진행해 봅시다. 물에서 공기로 나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거 거꾸로 그리는 것 뿐이야. 알겠지? 물에서 공기로 나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 1. 얘가 세타 2.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빛이 굴절되는가? 어디 쪽으로 굴절되는가? 법선과 멀어지게 굴절되네요.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떤 차이? 그치?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면 입사각이 훨씬 더 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진행하니까 굴절각이 커져버린 거죠? 그럼 얘들아 꺾이는 정도와 굴절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게 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라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별로 굴절률의 절대적인 값보다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꺾이는 정도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진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물에서 다이아몬드로 간다고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아까 2.42였네 무려. 공기의 굴절률은 1이죠. 맞죠? 그러면 공기가 각이 더 훨씬 더 크고 다이아몬드하고 값이 훨씬 더 작다는 거죠. 근데 공기랑 물의 굴절률은 2.33, 공기의 굴절률은 1. 그러면 공기가 각이 더 크고 물이 값이 작은데 그러면 꺾이는 정도는 굴절률이 훨씬 더 크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크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까워지게 굴절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보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굴절률의 차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왜 그렇냐고요? 왜냐하면 N1분의 N2가 뭐랑 같았어요?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B라서 그래요. B. 얘와 얘의 비율이 얘랑 얘의 비율과 같으니까 비율이라서 절대적인 값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또 와 굴절 내용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굴절에서 시험 문제 다 내버리거든. 알겠죠? 굴절이랑 소리의 굴절.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전반사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 가시면 정상파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3.5점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전반사. 네. 전반사인데요. 전반사는 그림 보고 이해합시다, 우리. 그림인데요. 교과서란다. 학습지에 있는 그림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고화질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글씨 겁나 더럽네. 자, 그러면 지금 뭐 하냐면 물에서 공기로 광선을 쏘는 거야. 근데 지금 요렇게 쏜 게 A, 요렇게 쏜 게 A,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쏜 게 B, 요런 식으로 쏜 게 B,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진 거야? 여기로 쏘아서 요렇게 나간 거 중요해요. 요렇게 나갔어요. D. 그 다음에 요렇게 쐈더니 요렇게 간 게 E. 됐나요? 지금 A, B, D, E가 그려져야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 법선을 그었다 칩시다. 법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요 각의 이름은 물에서 공기로 나갔다. 얘 이름은 입사각. 얘 이름은 입사각. 그러면 얘 이름은 굴절각. 그 다음에 얘 이름은 얘도 입사각인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임계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그 다음에 얘는 반사광선인데 이의 현상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용어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전반사라는 건요, 물에서 공기로 쏘아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굴절률이 훨씬 더 커야 돼요. 얘가 훨씬 더 커야 돼.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쏠 때 이야기야. 그러면 얘들아, 그러니까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 맞지? 근데 입사각을 점점 더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매질과 평행하게 빛이 나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빛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순간이 생긴다고. 그 순간의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한계에 도달했다 해서 임계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계각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있잖아. 그 임계각보다도 입사각을 더 키우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더 이상 공기로 진행하지 않고 물 안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 부르냐면 모든 빛이 반사되었다 해서 전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모든 빛이 굴절되지 않고 반사되었다라고 해서 전반사를 한다고요. 다시. 그러면 임계각은 뭐라고요? 빛이 입사각을 점점 더 크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 매질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물리적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법선과 굴절각이 이루는 게 몇 도? 90도. 됐죠? 그래서 자, 임계각을 좀 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정의해보자면 굴절각이 90도 1대의 입사각이라 표현하고요. 요때를 우리는 기호로 IC 또는 세타C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어.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빛이 요딴 식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 그것보다 임계각보다도 입사각을 크게 하면 완전히 전반사가 일어나요. 되셨죠? 그 다음 요게 여러분들의 학습지에 있는 그림. 다시. 자, 요 그림을 왜 다시 하냐면 자, 입사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렇게 되면 입사각이 요거에서 이렇게 되죠. 입사각이 점점 커지는 거 보이죠? 근데 얘들아, B의 그림을 요렇게 그렸지만 사실 요렇게 되는 그림이 있어. 맞지?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왜 그러냐면 굴절이 될 때는 완전히 굴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굴절이 일어날 때 완전히 굴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사되는 빛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굴절되는 빛이 많을 뿐이야. 굴절이 되는 빛이 많고 근데 반사가 되는 빛도 조금 있어. 그럼 얘들아, 내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쐈다 치자.
그러면 굴절로 100% 에너지가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사되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면 내가 에너지를 100을 쏘았을 때 이 100이 전부 다 반사가 된다고. 됐지? 100이 전부 다 반사가 된다고. 그러면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써먹을 때가 언젠가 있을 거야. 잠시 기다려. 그러면 얘들아 정리를 해볼게. A, B, C, D, E로 갈수록 입사각이 점점 커져. 근데 굴절되는 빛이 없어지는 순간은 D인 거죠. D부터 굴절되는 빛이 없어져. 그러면 얘들아 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의 관계야. 매질 1의 굴절률을 커야겠어요? 매질 2의 굴절률을 커야겠어요?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매질 1의 굴절률이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반사 형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얘들아 공기에서 물로 진행한다 치자. 그러면 빛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해. 그러면 얘를 아무리 크게 해봐. 그러면 물은 점점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이번에는 오히려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데 눕혔다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입사각을 엄청나게 컸다고 크게 해봤다고 치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꺾여요. 그니까 얘들아 공기가 굴절률이 더 커, 물이 굴절률이 더 커. 물이 굴절률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절대로 전반사가 생겨나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즉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만 전반사가 생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세타 C 값을 계산할 수 있어. 세타 C라는 건 아까 뭐랬죠? 임계각을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고? 임계각의 정의에서. 임계각의 정의는 뭐래요? 굴절각이 90도일 때 그때 입사각. 맞지? 그럼 얘들아 스넬 법칙 이용해서 sin 세타 1분의 sin 세타 2는 V1분의 V2고, 근데 지금 V는 안 필요하니까 N2분의 N1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됐죠? 그러면 sin 세타 1이 뭐야? 물이지 물. 그러면 입사각이죠? 입사각의 각도는 X라 하고, 그 다음에 굴절각이 90도를 했잖아. 그러면 sin 90도지. 여러분들 sin 90도 배운 적 있어요? 없죠? 1이에요. sin 90도는 1입니다 얘들아. 외우세요. 그 다음에 N2라는 거는 공기의 굴절률 1, N1의 굴절률 1.3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X분의 1이 1분의 1.33이니까 X는 1.33분의 1 됐나요? 됐죠? 1.33분의 1. 그러면 대충 13분의 10. 근데 요때 X 값은 각도야 사인 값이야? 사인 값이야. 조심해야 돼. 사인 세타 1의 값은 13분의 10.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딘가가 써먹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어딘가에 써먹을 건데 어딘가에 써먹을 거냐면 어디에 써먹을 거냐면 광통신이라고 하는 곳에 써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볼게. 빛 출발 지점에서 반드시 케이블 벽에 한번 닿고 빛 도착 지점으로 쏘려면 어떻게 쏘아야 되는가? 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쏘는데 임계각보다 크게 쏘면 돼. 임계각보다 크게 쏘면 돼. 그러면 얘들아 광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서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블이 광 케이블이야. 그러면 이 광 케이블을 이렇게 쏠 수 있잖아. 슉. 제일 간편하고 편하고. 근데 왜 이렇게 못 쏴요? 얘들아 전깃줄 어떻게 생겼디? 일자형으로 생겼디? 전깃줄이 일자형으로 생겼디? 구불구불하지 않든? 그러면 광 케이블도 구불구불하잖아.
근데 구불구불한 걸 일자형으로 썼다가는 막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케이블이 일자형이 아니고 케이블이 요딴 식으로 생겼다고. 근데 내가 빛을 일자로 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런 식, 요딴 식으로 반사될 거 아니야. 또는 굴절되거나. 맞죠? 그러니까 일자형으로 못 쏘는 거야. 다시. 현실적으로 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바로 못 쓴다고? 일자형이 아니라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라 했으니까. 광통신의 장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통신을 한다 치자.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이 빛이 뭐라고? 정보를 전달한다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야. 그러면 빛을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썼을 때의 장점은 빛이니까 빨리 전달되는 거. 1번. 그 다음에 에너지의 손실이 최소화돼. 왜? 우리가 그냥 전기를 쏘잖아. 그러면 전기는 중간에 덜덜덜 하고 나간다고. 근데 전반사의 장점 뭐였어? 내가 여기만큼의 에너지를 100을 썼으면 전반사돼서 나간 에너지도 100만큼이랬잖아. 에너지의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그 다음에 3번 외부 간섭이 작아요. 도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는 도청이 제일 잘 되죠. 맞죠? 근데 얘는 외부 간섭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도청이 잘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도청의 원리가 뭐냐면 소리가 있잖아. 소리. 우리 소리의 회절 이런 거 배우면 이해되는데 소리가 여기서 여기로 전달되면 이 사람 못 듣죠. 근데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킨다니까. 공기가 진동시키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는 거야.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게 이 사람한테 들리는 거지. 그게 도청이야. 근데 전반사가 되면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도청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광통신의 장점을 봤다면 단점도 있어. 단점 뭐냐면 끊어지는 순간 전달이 안 돼요. 아예 안 돼. 끊어지는 순간. 여기 됐잖아. 끊어졌지. 그 순간 에너지가 다 새어나가. 전달이 안 돼. 고장에 취약하죠. 그러니까 유지나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비싸요. 광통신의 가장 단점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물질이라도 꼈다가는 빛이 전달되다 큰일 나죠. 이물질에 영향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케이블 안을 진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됐죠? 근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진짜 대단한 게요. 광통신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 쓰고 있거든요. 잘 쓰고 있는 나라 하면 우리나라거든. 그러니까 코팅을 막 2중, 3중으로 해놓습니다. 나중에 광통신 그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걸 우리는 광통신이라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케이블 관을 묶어서 만든 걸 광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맨 안쪽 부분을 코어라고요. 두 번째 부분을 클래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이런. 자, 그럼 볼게요. 맨 안쪽 부분을 코어, 핵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코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는 클래딩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럼 얘들아, 전반사가 일어나야 돼. 코어의 굴절률과 클래딩의 굴절률 중 누가 커야 됩니까? 코어가 커야지. 왜? 코어에서 빛을 쐈을 때 클래딩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굴절률이 얘가 더 커야죠. 맞죠? 방금 전에 배웠잖아.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돼요? 자, 얘들아, 코어, 클래딩, 그 다음에 1차 코팅, 완충층, 그리고 2차 코팅까지 이루어져야 광통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막 몇 겹수로 처리를 해야 이물질에 영향을 덜 받을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코어와 클래딩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크다고요? 코어가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 주제 4번입니다. 주제 4번은 회절인데 회절은 진짜 별거 없어. 회절은 시험 문제 낼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물결파 장치를 좁은 틈이 있는 장애물을 통과시킬 때의 상황이다. 장애물을 통과한 뒤의 상황을 그려볼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파면이 이런 식으로 밀려오거든. 근데 이번에는 장애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요딴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때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인가?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됐나요? 자, 이게 파동의 해절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요딴 식으로 나간다는 건 진행 방향이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엄마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일 거야? 내 딸이 이혼을 했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회절을 예를 들면서 요 그림을 가져왔더라고. 그럼 봐봐요. 담장 너머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어요.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여기 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담장 너머로 소리가 전달이 된다고. 됐죠? 장애물이 있더라도 소리는 들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네. 그럼 봐봐. 아까 이 그림 그렸을 때 와이파이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봐봐. 원래 입자로서는 요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를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공을 수만 개 갖다 놨다. 그러면 이 공이 와이파이처럼 갑니까? 아니죠. 공은 요렇게 통과해요. 요렇게. 맞죠? 근데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동은 요런 식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를 고민해보자고. 그게 바로 회절인데 입자와 파동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입자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파동이 갈 수 있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의 회절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파동의 회절이 가능한 이유가 아까 이렇게 장애물이 있었잖아. 맞지? 이 장애물이 파동이 생겨나는 지점인 것처럼, 그러니까 장애물이 진동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얘가 각각 새로운 파원인 것처럼 행동한대요.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 파동의 흔들림이 얘한테 전달이 된 거야. 얘 이렇게 전달되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파동의 회절은 봐봐 얘들아, 내가 회절하고 툭 찔렀을 때 여러분들 뭐가 나야 되냐면 긴 파장 좁은 틈. 다시 뭐라고? 회절 긴 파장 좁은 틈. 뭐라고? 회절 긴 파장 좁은 틈. 다시 회절 긴 파장 좁은 틈. 됐나요? 긴 파장 좁은 틈에서 회절이 잘 진행되더라는 거죠. 끝입니다. 회절 끝이에요. 아무래도 1시간 안에 빛까지는 나가기 힘들 것 같네. 그럼 뭐 천천히 나가도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도 소리 가겠습니다. 소리. 자, 우리가 파동의 이제 뭘 배웠어요? 3가지를 배웠어. 반사, 굴절, 회절을 배운 거야. 그러면 소리도 반사, 굴절, 회절이 돼요. 그 얘기 할 거야. 자, 진공장치에 핸드폰을 매달아놓고 전화를 걸어봤대요. 벨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요? 자, 핸드폰이 진동하는 걸 전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되지, 매질. 근데 진공장치란 말은 매질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매질이 없기 때문에 진동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핸드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여기에 눕혀놨다 칩시다.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죠. 왜요? 이 바닥이 매질이 되니까 이 바닥의 진동에 의해서 얘는 진동을 들을 수 있죠. 맞나요? 네. 핸드폰이 바닥에 붙어 있다면 들을 수 있어. 근데 진공장치에 핸드폰이 울리는 건 우리는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기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줄이 진동해서 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 쳐요.
이 그림도 안 보이네.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소리곱새라 그래요. 소리곱새. 소리곱새를 똥똥똥 하고 때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기 분자가 여기는 덤성듬성 있다가 여기에 빽빽하게 있더래요. 그러면 소리는 무슨 파다? 종파라는 걸 알 수 있죠. 종파. 이렇게 소리는 뚱뚱뚱 하고 때리는 파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귀 안으로 어떻게 전달될까? 이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보자. 으차, 으씨. 힘들어. 자, 소리는 분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데, 분자가 어떻게, 자, 북을 때렸을 때, 소리곱새를 때렸을 때,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거든. 북을 때렸어. 그러면 북을 때렸을 때, 소리곱새를 때렸을 때, 지금 학습지는 소리곱새니까 소리곱새를 할게요. 소리곱새를 때렸다. 그러면 얘는 누구를 진동시켜? 얘는 누굴 진동시키는 거야?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다, 맞죠? 얘는 공기를 진동시켜. 공기가 진동하면 우리 어디에 들려? 고막에 들려. 고막은 막이야, 막. 막이 진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고막의 진동을 누가 들어? 청신경이 듣는 거야. 그 청신경의 진동이 어디로 가는 거야? 뇌로 가는 거야. 됐죠? 요런 식으로 소리가 전달돼서 들린다. 그 다음 소리는 공기뿐만 아니라 고체와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되는데, 다시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디에서 제일 빨라? 고체에서 제일 빨라.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갈수록 훨씬 더 빨라. 공기로 갈수록 소리의 속력이 느려. 근데 뭐와도 상관이 있다고? 온도와도 상관이 있어, 얘들아. 온도는 높을수록 속력이 더 빠르다, 맞죠?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데 이거 몰라서 틀렸어요 이러면 큰일 나.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볼게요. 멀리서 오는 모터보트의 소리를 철수와 해녀가 들었어요. 철수가 소리를 들을 때 음파의 매질은 뭔가요? 공기죠. 해녀가 소리를 들을 때 음파의 매질은 물이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들을 수 있을까? 누가 모터보트의 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 있을까? 해녀입니다. 왜요? 같은 거리라면 거리가 같다고 친다면 얘가 속력이 훨씬 더 빠르죠. 물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훨씬 더 빠르다며. 소리의 속력이 작고.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들을 수 있는 거죠. 모터보트의 소리를. 됐나요? 그 다음 계속 똑같은 거 또 있고 이래요. 달에서는 공기가 없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근데 달에 있는 두 우주인이 서로의 헬멧을 붙이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대요. 그 이유는 헬멧을 붙이면 헬멧으로 소리가 전달된다, 맞죠? 그러면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더 소리가 빠르대요? 여름에 더 빨라요? 왜요? 온도가 더 높아서.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져요. 분자가 더 빨라지니까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됐죠? 자, 소리의 3요소. 결론부터 얘기하고 올게요. 소리의 3요소는 뭐냐면 진폭, 미안. 소리의 3요소는 크기,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게 맵시라는 게 있거든. 맵시가 뭐냐면 파형이야, 형. 파동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의 소리와 클라리넷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파동의 생긴 모양이 달라서 그래. 그걸 맵시라 하는 거야. 그러면 파동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면 진폭이더래. 됐지? 진폭이거든. 그러니까 아와 아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진폭 때문이래. 근데 높이는 무엇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냐면 진동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대. 그러니까 도와 또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진동수가 다르더라는 거야. 알겠지? 도와 라로 하자. 됐죠? 그 다음에 맵시, 파형. 이거는 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게 소리의 3요소예요. 다시 소리의 3요소는 뭐라고? 크기, 높이, 맵시. 그러면 크기는 누가 결정해? 진폭이 결정해. 높이는 누가 결정해? 진동수가 결정해. 맵시는 누가 결정해? 파형이 결정해. 그러면 봐봐. 얘랑 얘 중에 진폭이 더 큰 애는 얘. 그러면 뭐야? 그치? 진폭이 크네. 아, 얘는 큰 소리네. 얘는 아하고 얘는 아하고. 됐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는 진동수 차이. 그러면 진동수 차이는 뭐의 결정해? 소리가 높다 낮다를 결정해. 누가 소리가 더 높아? 얘가 더 소리가 높아.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3m 3초 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몇 번 진동했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진동했네? 6번 진동했어. 6번 진동했다. 6번. 네, 6번 진동하는데 3m 3초 걸렸대.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3m 가는데 3초 걸렸다는 얘기니까 1m/s. 나도 3m 가는데 3초 걸렸으니까 1m/s. 근데 가는 6번 진동했고 나는 몇 번 진동했냐면 3번 진동했어. 됐지? 그러면 진동수가 얘는 3초에 6번 진동했다며. 그러면 진동수는 몇 헤르츠? 2헤르츠. 얘는 1헤르츠. 됐나요? 아, 그래서 진동수는 2헤르츠, 1헤르츠.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할 거야? 파장? 3m가 6번이라며. 그러면 50cm.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V는 람다 F 해서 진동수 2, 속력 1m/s.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지? 다시. 얘는 3번 진동했는데 3m라며. 그럼 파장은 한 번 진동할 때 몇 미터 갔냐지? 1m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아노와 클라리넷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피아노의 라음과 클라리넷의 라음을 똑같은 음인데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긴 모양이 달라서, 파형이 달라서. 자, 그렇다면 얘들아, 소리의 3요소. 방금 전에 했죠? 소리는 세기, 높이, 맵시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고 이거 소리의 3요소로 하고요.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클수록 크고 그래서 진폭의 단위가 데시벨이래. 됐죠? 그 다음에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가 클수록 크고 얘 단위는 헤르츠. 그 다음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가 다른 이유는 맵시 때문이라는 거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청 주파수와 초음파.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사람은 귀에 전달된 진동을 모두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특정 음역대가 정해져 있대요. 그게 어디에서 어디 헤르츠냐면 20에서 2만 헤르츠래.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해서 가청 주파수라 그러고 이것보다 진동수가 크면 초음파, 작으면 초저음파. 그러면 초음파는 어디에 이용하느냐? 태아 검사나 해저 깊이를 검사하는 데 이용한다. 그래서 얘들아 그 잠수함이 있다 치자. 이렇게 생긴. 그러면 해저 깊이를 어떻게 측정하면 이 초음파를 써서 초음파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가지고 깊이를 재요. 태아 검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 소리는 뭐가 가능하다? 반사, 굴절, 해절이 가능하다. 지금 1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네. 빨리 해야 돼. 자, 소리는 반사, 굴절, 회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3페이지 봐봐. 공연장 뒤에 커튼을 치지 않을 때와 칠 때의 상황인데 공연장 뒤는 창문 같은 것도 없고 무대 쪽도 아닌데 왜 커튼을 쳐놓냐 이거야. 왜 커튼을 쳐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커튼은 소리를 흡수해서 소리를 흡수할 수 있대. 그래서 소리가 반사되는 걸 줄인대.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막 반사된다 쳐. 소리가 막 반사가 돼.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막 반사가 돼. 그러면 이게 뭐로 들릴 수 있어? 잡음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하는 커튼이 필요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공연장에 커튼을 쳐놓는 이유는 창문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는 굴절도 가능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밤이거든. 밤의 상황이야. 밤의 상황에서 매미가 시끄럽게 떠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아래쪽으로 굴절해요. 근데 낮이잖아. 낮이면 소리가 위쪽으로 굴절해요. 왜 그러냐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리는 파동의 종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파동의 성질 중에서 굴절을 할 수 있고, 근데 굴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온도 차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속력이 달라져요. 온도 차 때문에 속력이 달라져. 그럼 봐봐,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랬지.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스넬의 법칙에 의거해서 속력이 커, 속력이 작아, 각이 커, 각이 작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각이 커진다는 얘기야. 각이 커져. 됐죠? 오, 1시간을 넘겼어. 빨리 해야 돼. 자, 낮이야, 낮. 지금 낮의 상황이야. 낮의 상황에서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누가 더 온도가 높아요? 얘가 온도가 높아. 그러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각이 커져야 돼. 그럼 얘는 각이 작아져. 맞지? 그러면 각이 법선이 있으면 각이 크고 각이 작고, 됐죠? 소리가 어느 쪽으로 굴절합니까? 위쪽으로 굴절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밤에는 얘가 온도가 낮아, 얘가 온도가 높아. 그래서 각이 작고 크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내가 방금 전에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낮에는 요렇고요, 밤에는 요래요.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밑으로 꺾이고요, 낮에는 소리가 위로 꺾여요. 그림을 잘못 그렸었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얘들아 낮말은 누가 듣는 거야? 위쪽에 있는 새가 들을 수 있는 거야. 밤말은 누가 들을 수 있는 거야? 쥐가 들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조상님은 이미 파동의 굴절을 알고 있었네요. 맞죠? 개소리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맞죠? 생활의 지혜,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벽으로 막혀 있는데요. 벽으로 막혀 있는데 이 여자애들이 얘기하는 걸 이 남자애가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소리는 파동의 성질 중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 너머로 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파동의 간섭도 중요한 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리가 좀 길다, 맞죠? 긴 이유는 학습지 장수가 일단 많아요. 장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돼. 지금 파동이 몇 장 남았냐면 진도상으로는 우리 3장 남았어요. 그러니까 3장 남았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